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미 사전에 받은 종목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네. 9128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급락해버린 천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천보가 사셨던 가격이 19만 4천 원이세요. 세상에. 지금 28%가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시고 네. 비중도 적지 않으십니다. 20%나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마 손실이 확 커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이제 실적 부진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아 이제는 좀 바닥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래 접근을 보여요. 하셨는데 예. 실적 발표와 함께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더 지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님이 지금 답답한 건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건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아하.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실적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면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몸이 약간 굳어버려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이 첨보와 관련해서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군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는요? 실적의 악재까지. 실적의 악재까지. 네. 벌써 키워드가 좋지 않은 내용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긴 호흡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지난달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이날이 언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8일쯤 장대 양봉 나올 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으니까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고 보니까 그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치명적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들어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1년이 4분기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실적 좋지 않은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잠시 현금화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더라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변동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한 이후에 실제로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담아가야지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오고 뻔히 아는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처음에 큰 실수를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은 항상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 시켜놓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실적 쇼크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회사가 2차전지 전해질이라든지 전해액 첨가제 등등등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자 소재 쪽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작년 이제 4분기 때 리튬 가격이 최고가를 찍고 나서 쭉 밀렸어요. 최근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브라 인산 리튬이라는 제품의 가격도 동반 하락을 했고요. 이걸 원재료로 해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디플로르 인산 리튬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역시나 이 제품 역시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율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사실 판매량이 좀 잘 나왔거든요. 주력 제품이.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팔았어야 더 많이 돼요. 팔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자소재 쪽은 좀 괜찮았어요. LCD 쪽은 매출이 좀 증가했고 반도체와 OLED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원가 절감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전자소재 쪽은 좀 괜찮았다. 다만 2차 전지 소재 쪽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갈지 베팅에 좀 할 만한 종목인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은 좀 실적이 안 좋아도 다음 분기 또는 하반기 때 실적이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느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3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 이제 소재 쪽 보면요. 시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가 중국 쪽으로도 제품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네. 중국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기,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판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횡보 또는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원래 하반기 때.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 때 신규 캐파 증설로 인해서 좀 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2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3분기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캐파 증설 효과를 네. 받기에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는 점도 좀 아쉬운 상황이고 전자소재 쪽도 3분기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는 조금 선방했지만 왜냐하면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3분기 때 극적인 어떤 전자소재 쪽의 매출 증가도 기대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거는 3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 괜찮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게 뭐냐면 내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캐파 증설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연은 됐지만 그리고 IRA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 때는 수요 회복 지연과 실적 부진으로 동사의 기대감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그래도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매력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IRA 정책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해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해액도 마찬가지고 전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미국 측에서도 탈중국화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들을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고 지금 새만금 쪽에서의 캐파 증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IRA 정책과 그다음에 증설 효과가 만나는 2024년도 내년에는 극적인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캐파 증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설이 되지만 2027년도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캐파 증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클 겁니다. 몇 년 동안은. 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질이라든지 전해 첨가제 쪽 매출은 기대를 장기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그리고 3분기 당장 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져 있지만 내년까지 좀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는 관점이라면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첨보가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될 거야라는 좀 보고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더더욱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또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에 이제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엎친데 덮쳤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악재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안 좋았었죠.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잡아가기는 힘듭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첨보는 2차 전지 다 같이 올라갈 때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도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런데 사실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은 살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온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중국발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지가 않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성장률 자체가 바닥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이 올해 자체를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이뤄내는 해, 경제 성장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것을 올해에는 다시 복구하겠다라고 아예 천명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높은 것 네, 같아요. 5%대 목표치를 정했는데 이번에 이 지표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대 상승에 그쳤거든요. 전부 다 예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사실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지갑을 안 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도 중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라고 하면 역시나 부동산에 대한 상황이겠죠. 네. 우리가 생각을 다시 이제 또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예전에 헝다그룹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업종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GDP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망가지게 되면 GDP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기업 하나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황 자체가 다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GDP가 이렇게 이제 휘청거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큰 폭의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첨보도 지금 이번에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발 악재를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헝다그룹발 사태도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주는 계속 부진한 가운데 악재까지 상당히 큰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또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와버렸다 보니 첨보는 아무래도 손실폭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을 조금은 잘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당분간의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첨보가 언제쯤 다시 실적을 회복할 것이냐가 이제 그렇죠. 주가의 관건인 네, 것 같은데, 워낙에 첨보가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오늘 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회복이 너무 느리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사님,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이제 첨보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건지, 네. 중국 경기와 우리 첨보의 운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경기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네.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사실. 경쟁이 중국에서 이 치열했어요. 소재 같은 경우 너무 저가 공세를 많이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일단 중국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 기대했던 것만큼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지금 리오프닝주까지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지금은 너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가질 같습니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향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기존에 거래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약간 조금 악재죠, 지금 굉장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잠시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네.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사실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만들고 조금 시장과 동시에 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천천히 하반기 긴 호흡으로 담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첨보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내년에 캐파 증설로 인한 그 수익성 개선을 조금 더 이제 기대해 봐야 네. 되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도하거나 네. 뭐 도망치기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일단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면은 지금 한 0.72% 정도 오늘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 내일 뭐 급등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추세는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도 좀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실적이 아무리 14일날 발표했을 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뭐 17%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오늘 시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보다 더 많이 빠진 게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첨보가 너무 안 좋아서 17% 빠졌다라고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자체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문제만 없었다면 충분히 과대납포로 볼 수 있어서 저가 매수세가 천천히 들어올 수 있는 가격권인 거라고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다 던졌습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랬죠. 하지만 뭐 빠르게 또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기관들이 낮은 가격에서 많이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은 단기적으로 비우호적이지만
과대낙폭, 저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절가는 그래도 잡아드려야겠죠. 네. 13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두 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는 19만 6천 원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주요 1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200일선 부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만 좀 충분히 준다면 그래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에게는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고 이 회사가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어떻게든 이분한테 좀 좋게 좀 얘기를 해놔드려야 여기까지가 딱 한계구나라고 계산을 또 하시고 또 판단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어찌됐든 이 첨보의 이 기술력 이러한 것들을 워낙에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전기차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죽어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투자 심리가 언제 올라올지는 사실 알기는 지금은 힘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하반기에 뭐 IRA에 대한 뭐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나가면서 뭐 2차 벤더, 3차 벤더사까지 퍼져나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이번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정확한 거죠. 네, 부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면서 한번 고를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 지켰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내년에 어느 정도 이 캐파 증설의 효과를 당장에 기대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제 이 단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비중 축소 쪽에 약간 의견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만 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13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저는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낙폭이 상당히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하락을 더 키우면서 첨보까지도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13만 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일전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켜줬었던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13만 원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3만 원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혹시나 이제 지금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매수하셨던 구간 자체가 또 매물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아드리고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꺾인다라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또 한 차례 비중 축소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내년에 그 캐파 증설에 따른 이제 수혜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재매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십니다. 오늘 천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철순 이사는 우선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게 되면서 목표가를 좀 세분화 시켜주셨어요. 1차 19만 6천 원, 2차 22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 13만 원. 우선은 보유 의견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대응의 측면에서 매도 의견 얘기해 주신 것이고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이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